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가 집 8채를 나누어 주면서도 저만 빼놓았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시자 온 가족이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나는 단 한마디로 모두를 말문 막히게 만들었다. 친애하는 시청자 및 독자 여러분, 예부터 한국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물과 불 같다는 말이 있듯 고부 갈등은 늘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또 다른 종류의 비극, 바로 한 여성의 며느리로서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개인적인 꿈을 포기하며 시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들은 진심이 사랑과 인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돈의 마력과 현실적인 계산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 불과하다는 잔혹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란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8년간의 헌신적인 봉사는 한 장의 야박한 유언장만도 못했습니다. 8채의 아파트 재산 분할은 한 가족의 위선적인 가면을 산산조각 내고 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를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강하게 변모할까요? 그리고 돈으로 가족 간의 정을 조종하려 했던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 앞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튀겨지는 생선 기름의 퀴퀴한 냄새와 소고기 곰탕의 짙은 향이 뒤섞여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두 손은 쉴 새 없이 펜을 휘저어야 했다. 오늘은 주말. 지난 8년간 이 집안의 불문율처럼 맏며느리인 나는 본가로 와서 온 대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내 이름은 란이다. 남편 별표 흥 별표가 결혼한 8년은 시어머니 푸엉 여사의 연기에 그을린 부엌에 내 청춘을 묻어버린 세월과 같았다. 거실 밖에서는 주말 코미디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서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그 사이사이로 시아주버니 별표탕 별표의 걸쭉한 웃음소리와 조카들의 칭얼거리는 목소리가 섞여 들었다. 10명분의 잔치상을 차리느라 내가 부엌에서 죽을 지경이든 말든 그 누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등줄기가 땀으로 흥건해진 나는 이마를 훔치며 황금비드로 잘 삶아진 닭고기 접시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푸엉 여사는 자개 장식이 된 전통 고가구 위에 위풍당당하게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상을 들고 올라가자 그녀는 턱짓으로 테이블에 내려놓으라는 신용만 했을 뿐 며느리가 힘들지는 않은지 안부 한마디조차 묻지 않았다. 흥의 막내 여동생인 신우이 투이 별표는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음식을 보자 벌떡 일어나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오늘 닭을 좀 너무 삶았네요. 껍질이 다 터져서 보기 안 좋아요. 나는 깊은 한숨을 꾹 참고 묵묵히 부엌으로 내려가 다음 반찬을 들고 왔다. 남편 흥은 식탁 한 구석에 앉아 아내가 분주한 모습을 흘끗 보더니 다시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그는 착하긴 했지만 그 착함은 무심함까지 닿아 있는 유약함과 함께였다. 이 집안에서 그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고 엄마와 형제들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식사는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푸엉 여사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은 듯 했다. 그녀는 닭고기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하며 온 가족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푸엉 여사는 저고리 주머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툭 소리가 나도록 상위에 3개 내려놓았다. 오늘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외곽에 있던 종중선산부지 보상 문제가 전부 끝났다. 분위기가 가라앉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땅은 굉장히 넓었고 순환도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보상 가치가 엄청나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푸엉 여사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만족스럽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프로젝트 쪽에서 우리 집안에 총 8채의 신도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상으로 지급했고 상당한 현금도 받았다. 현금은 내가 노후 자금과 조상님 제사를 위해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저 8채의 아파트는 내가 아주 신중하게 계산을 마쳤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난 8년간 우리 부부는 좁은 원룸을 전전하며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품고 한 푼, 두 푼 모아왔다. 이번에 어머니가 우리에게 한 채라도 작아도 좋으니 나눠주신다면 내 어깨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터였다. 푸엉 여사는 모두를 한 번씩 둘러보더니 단호하게 선언했다. 탕은 장남이고 사업을 하느라 자금이 필요하니 너에게 세 채를 주겠다. 내가 자금을 융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말이다. 시아주버니 탕은 싱글벙글 웃으며 급히 어머니에게 물을 따라드렸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의 부처님 같습니다. 푸엉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막내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투이는 딸이지만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안쓰러워 너에게도 세 채를 혼수, 결혼자금로 주겠다. 재산이 있어야 시집가서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법이다. 투이는 펄쩍 뛰며 푸엉 여사를 끌어안고 뽀뽀 세례를 퍼부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식탁 밑에서 두 손을 꽉 잡았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3 더하기 3은 6, 이 제 이체가 남았다. 그리고 흥에게는 푸엉 여사는 남편에게 힐끗 시선을 던지더니 알 수 없는 싸늘함이 스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너희 부부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번거로울 일도 없으니 두 채를 주겠다. 흥은 순응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너무나도 명확한 차별적 분배였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한 것은 아파트의 수량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도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어머니, 그럼 그 두 채의 집 문서는 누구 명의로 하게 되나요? 저희 부부의 몫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의 질문은 온 가족의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푸엉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똑바로 꿰뚫었다. 그녀는 상을 손으로 탁 치며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서류는 당연히 흥의 이름으로 해야지. 너 공동명의라도 요구하는 거니? 내가 뭔데 그런 걸 따져? 나는 충격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흥에게 시선을 돌려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흥은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8년 동안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어요. 부부가 고락을 함께 했는데 이제 재산이 생겼으면 당연히 공동 재산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푸엉 여사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은 신랄하고 가혹했다. 고락을 함께 해? 내가 이 집에 밥 몇 번 해준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중 땅이야. 너는 바깥 사람이고 이 종중에 내 이름은 없어. 내게 나눌 이유가 뭐가 있니? 너는 그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일 뿐이야? 시댁복을 얻어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감히 어디서 발 하나 들여놓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귀청을 찌르는 바늘처럼 내 심장을 관통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 결국 8년 동안 내가 밤새워 끓여들인 죽이며 명절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한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녀의 눈에 나는 그저 공짜 가정부, 어녀 사는 식객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흉을 쳐다보며 그가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흉은 고개를 들더니 너무나도 가벼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됐어,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땅이니까 엄마가 나누는 대로 받는 게 맞아.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지 마. 귀가 멍해졌다. 내 남편, 한 이불 덮고 사는 사람이 어머니 편을 들며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실망감은 차가운 냉기로 변했다. 손에 들린 밥그릇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나는 천천히 밥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남입니다. 남이 이 집 가족들과 한식탁에 앉을 자격은 없겠죠.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등 뒤로 푸엉 여사의 욕설이 따라왔다. 저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 같으니라고. 내가 잘났으면 이 집에서 나가서 절대 돌아오지 마. 우리 집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자. 나는 거리로 나섰다. 밤바람이 매서웠지만 사람들의 냉정한 마음보다는 덜 차가웠다. 8년의 청춘은 깨끗한 영분과 치욕적인 경멸로 되돌아왔다. 그날 밤, 거리를 헤매는 동안 눈물은 이미 말랐고 머릿속에는 단단한 결심만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3일이 지났다. 근무 시간 중간, 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화면에는 별표 남편 별표이라고 떴다. 나는 벨소리가 몇 번이고 울리게 내버려 둔 채 쓰디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하게 있었다.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비로소 손을 미끄러뜨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흉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헐떡거리는 공포와 비난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너 뭐 하는 거야?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엄마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쓰러지셨어. 방금 병원 응급실에 모셨는데 의사가 급성 담낭염이래. 당장 수술해야 한대. 너 지금 당장 휴가 내고 병원으로 와서 엄마 간병해. 이전 같았으면 나는 그 명령조에 허둥지둥 걱정하며 상사에게 조퇴를 부탁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고 우습게 들렸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탕 아주버님이나 투이 씨에게 전화해서 간병하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 회의 중이라 못 갑니다. 흉은 자신의 귀를 믿지 못하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말투야? 탕형은 바이어 만나러 가야 해서 바쁘고 투이는 남자친구랑 여행 중이라 못 돌아와. 너는 이 집의 며느리잖아. 이 일은 내 책임이야. 당장 와.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시단 말이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볍지만 날카로운 냉소가 섞인 웃음이었다. 책임이요. 당신 그렇게 빨리 잊었어요. 재산 나눌 때 당신 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요. 아파트 8채를 나눌 때 저는 바깥 사람이라 제 몫이 없었죠. 그렇다면 아프고 병들었을 때도 저는 그저 손님일 뿐이에요. 손님이 주인집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줘야 할 의무가 어디 있나요? 남편? 수화기 너머는 침묵했다. 아마 흉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순종적이고 온순했던 난이 감히 반항하고 심지어 시어머니 자신의 논리를 이용해 자신을 되받아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여보.
여보가 어떻게 어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 엄마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이잖아. 유흥은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낮추며 수습하려 했다. 말은 곧 피와 같죠, 남편. 저는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남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효심 깊은 아들이고 두 채의 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직접 가서 간병하세요. 끊어요.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꿨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해서 불이 들어왔다. 흥의 번호에 이어 시누이, 시삼촌 등 시댁 식구들의 번호가 연달아 떴다. 문자 메시지도 빗발치기 시작했다. 작은 아씨, 란, 너 어디야? 시어머니가 입원했는데 내가 감히 얼굴을 안 비춰? 싸가지 없는 며느리 같으니. 셋째 아주머니, 내가 흥이 혼자 엄마를 간병하게 둘 작정이니? 게으르고 불효한 여자 같으니. 심지어 멀리 제주도로 여행 간 투이까지 전화를 걸어 욕을 해댔다. 나는 그녀의 음성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형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형님 가만 안 둘 거예요. 형님이 대단한 줄 알아요? 형님 없으면 저희 돈 주고 사람 쓰면 돼요. 필요 없거든요. 나는 듣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바로 번호를 차단했다. 사람을 쓴다고? 푸엉 여사는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했다. 병든 간병에 돈을 들여 도우미를 쓸 리 만무했다. 그녀는 그저 이 며느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을 뿐이었다. 퇴근 후 나는 남편과 함께 살던 원룸으로 가지 않았다. 전날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잡아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별표 마이의 집으로 향했다. 마이는 캐리어를 든 채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낯선 결연함이 감도는 내 모습에 그녀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결국 정신 차렸구나, 란. 들어와. 우리 집 넓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있어도 돼. 나는 마이의 소파에 앉아 천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장을 볼 필요도, 부엌에 틀어박혀 요리할 필요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다. 나 파업할 거야. 마이. 나는 오렌지 주스잔을 돌리며 말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나를 공짜 하인으로 여겼어. 이번에 확실하게 결판 내지 못하면 나는 이혼할지언정 그 지옥 같은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흥은 원룸으로 나를 찾아왔지만 찾지 못했다. 그는 휴대폰 배터리가 닳도록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전원을 꺼버렸다. 나는 알고 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의 침묵이야말로 그 압제적인 가족에게 내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이다. 나는 마인의 집에 푹신한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시대의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도 벌한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의 부재는 푸엉 여사의 가족에게 작은 지진을 일으켰다. 내가 없으니 흥은 병원에서 밤을 새우기 위해 연차를 써야 했다. 시아주버니 탕은 우유 한 상자만 건네고는 수십억짜리 계약을 핑계로 종적을 감췄다. 투이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왔지만 그저 거치레로 잠깐 들러 페이스북에 효도 인증샷 몇 장 찍고는 다시 피부관리실로 가버렸다. 푸엉 여사를 돌보는 짐은 오롯이 흥의 어깨에 떨어졌다. 금요일 오후, 흥은 나의 회사를 찾아왔다. 그는 초췌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고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그가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란, 우리 얘기 좀 하자. 여보, 풍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데리고 한산한 길모퉁이의 카페로 갔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치 두 세계처럼 멀어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줘. 란 풍이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정말 힘들었어. 엄마는 까다로우셔서 간호사들이 뭘 해도 꾸짖으시고 밖에서 사온 죽은 비리다고 안 드셔. 계속 내 이름만 부르면서 잉어죽을 끓여달라고 하셔. 나는 컵 안에 물을 휘저으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저를 욕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그리워서예요?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이 힘든 건 이전까지 당신이 당연히 내 몫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야 밤나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씻기는 일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깨닫는 거죠. 안 그래요? 풍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여보.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내 어머니셔. 우리 8년 결혼 생활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8년의 정이요.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어머니가 내 얼굴에 대고 별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 별표이라고 하셨을 때 당신의 8년 정은 어디에 있었죠?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들면서 나를 돈만 노리는 속물 취급했을 때 그 정은 어디에 있었고요? 똑똑히 말해줄게요. 나는 다시 공짜 하인 노릇을 하러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미리 작성해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게 내 조건이에요. 똑똑히 읽어봐요. 풍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다. 그건 명확한 조항이 담긴 각서였다. 첫째, 우리는 당장 분가해서 살아야 한다. 집을 샀거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임대해야 하며 절대로 허름한 원룸 같은 곳에서 임시방편으로 살지 않는다. 둘째, 당신이 받은 두 채의 집 문서는 투명하게 당신 명의로 하고 어머니가 간섭하거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된다.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공평하게 분담한다. 셋째, 어머니와 당신 가족이 나를 다시 모욕할 경우 나는 접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풍은 그것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란, 당신 이러는 건 나를 벼랑 끝으로 모는 거야? 엄마는 절대 분가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당신은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제사를 챙겨주길 바라셔. 그럼 당신이 선택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나는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 아내를 보호하는 것, 둘은 평생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려 사는 것. 만약 당신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법원으로 갑시다. 이혼 신청서도 내가 이미 서명해뒀어요. 공동재산은 절반씩 나누고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풍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그는 이렇게 결연한 나를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풍의 휴대폰이 울렸다. 푸엉 여사의 영상 통화였다. 풍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내가 휴대폰을 낚아채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화면에 나타난 푸엉 여사의 얼굴은 병색으로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아, 이 뻔뻔한 계집애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흥을 꼬드겨서 나를 버려두게 한 거지? 내가 지금 분가를 요구한다며? 잘 들어, 흥은 내가 낳은 아들이야. 걔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만약 흥이 너 같은 버릇없는 마누라 말을 듣고 분가하면 나는 그 두 채의 집을 당장 회수할 거야.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릴 거라고. 너희 같은 것들에게 주느니 차라리 생판 남한테 주는 게 낫다.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카페 한 구석에 크게 울려 퍼졌다. 흥은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채 전화를 끊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봤죠. 당신도 똑똑히 들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당신 어머니는 그 재산으로 당신의 감정을 갈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을 통제하고 싶을 뿐이죠. 만약 당신이 그 집 두 채 때문에 아내를 버린다면 당신은 비겁한 남자일 뿐이에요. 당신에게 3일의 시간을 줄게요. 3일 뒤에 법원에서 만납시다. 나는 흥을 카페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테이블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는 고독하고 비참해 보였다. 흥은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해로운 사랑에서 오는 질식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었다. 한쪽은 엄청난 재산과 맹목적인 효심, 다른 한쪽은 함께 고난을 겪은 아내와 미래였다. 이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카페를 나오며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한번 잔인해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 가족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싸움에서는 절대 져서는 안 된다. 흥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지 3일 후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폭풍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집이 아닌 내가 일하는 곳에서 터졌다. 수요일 아침 내가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는 사무실 빌딩 로비가 갑자기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졌다.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내 사무실로 다급하게 전화해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이 찾아와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컴퓨터를 끈 후 엘리베이터로 걸음을 재촉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시어머니 푸엉 여사가 파란 줄무늬 환자복을 입은 채 머리가 산발한 모습으로 로비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시댁 식구 중에서도 별표 마을 확성기 별표로 악명 높은 작은 아씨와 셋째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내가 나오자 푸엉 여사는 즉시 통곡하며 가슴을 퍽퍽 쳤다. 세상 사람들. 여기 와서 우리 며느리 좀 보게.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중내산에 하는데도 인연은 거들떠도 안 봐. 인연이 바람 피우고 내 아들을 꼬드겨서 나를 버리게 하고 재산을 다 가로채려 해.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의 신세를 헤아려 주소서. 사무실 직원들, 경비원들, 그리고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작은 아씨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외쳤다. 난 조카 며느리.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니? 시집와서 호의호식하며 살더니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엉덩이 털고 나가서 다른 남자 따라다녀.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푸엉 여사는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를 굴복시켜 다시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극적인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다. 오늘의 나는 더 이상 부엌 한 구석에서 참고 살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푸엉 여사 앞으로 걸어갔다. 내 목소리는 명료했고 주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여기는 회사지. 어머니가 별표 광고판 혹은 시장, 별표를 버리실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를 방치했다고 하셨죠? 증거가 있습니까? 푸엉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입은 괴로운 듯 일그러지며 고통스러운 척했다.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발뺌하는 거니? 내가 집을 나가 남자 따라다닌 지 일주일이 넘었고 병원에 외롭고 늙은 나를 버려뒀잖아. 너는 악마 같은 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이날을 예상하고 시댁 식구들의 모든 통화와 말을 조심스럽게 녹음해 두었다. 나는 곧장 안내 데스크로 가서 휴대폰을 로비 방송 시스템에 연결할 케이블을 빌렸다. 안내 여직원은 난감해했지만 내 지시에 따랐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댁 가족들이 저에게 베푼 효심과 애정에 대한 진실을 똑똑히 들어보세요.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푸엉 여사의 신랄하고 가혹한 목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로비에 울려 퍼졌다. 너는 바깥 사람이고 이 종중에 내 이름은 없어. 내게 나눌 이유가 뭐가 있니? 너는 그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일 뿐이야. 너는 공짜 하인일 뿐인데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집을 나눠주겠니? 이어서 시누이 투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 없으면 저희 돈 주고 사람 쓰면 돼요. 필요 없거든요. 형님 같은 귀찮은 며느리는? 그리고 어제 푸엉 여사가 감정을 갈취하며 협박했던 최후 통첩이 마지막으로 재생되었다. 만약 쿵이 너 같은 버릇없는 마누라 말을 듣고 분가하면 나는 그 두 채의 집을 당장 회수할 거야. 빌딩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비난하던 시선들은 이제 푸엉 여사와 두 시고모를 향해 혐오와 경멸로 바뀌었다. 푸엉 여사는 피가 마른 듯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내가 감히 집안 망신을 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잔인함을 공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케이블을 뽑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푸엉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이제 들으셨죠? 어머니가 저를 나무로, 하인으로 여기셨으니 저는 이제 어머니를 친아들들에게 돌려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욕설과 모욕을 들으면서까지 효심 깊은 며느리라는 명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쿵이 어디선가 허겁지겁 뛰어왔다. 아마 경비원이 그에게 연락한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아내가 로비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는 광경을 보자 쿵은 모든 상황을 바로 파악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극한의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푸엉 여사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의 다리를 붙잡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들아, 내 아내가 엄마에게 이런 모욕을 줬어. 쿵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엄마, 그만하세요. 돌아가세요. 저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와 제 아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야 속이 시원하세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남겨주세요. 푸엉 여사는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말이라면 껌뻑 죽던 착한 아들이 오늘 대중 앞에서 자신에게 소리친 것이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쿵은 두 시고모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작은 아씨, 셋째 아주머니. 엄마를 당장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 집 일에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군중은 해산되었다. 쿵은 치욕 속에 어머니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다. 가기 전에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회한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력함도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고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떨림도 없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부부의 정도 함께 사라졌다. 회사에서 소란이 있은 후 나는 이사회로부터 승진 결정을 받았다.
사장님은 개인적인 위기를 업무에 지장 없이 처리하고 보여준 나의 능력과 배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새로운 직책은 시장 개척을 위해 지방지사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다. 이것은 이 고통스러운 지역을 떠나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손에 든 결정서를 보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흥에게 문자를 보내 옛 카페에서 만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자고 했다. 나는 오늘 아침 이미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흥은 이전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내가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날 것이고 확실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알리자 흥은 당황하며 내 손을 붙잡았다. 란, 가지 마,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과 함께 분가할게. 이제 엄마 말 듣지 않을게. 제발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줘. 나는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어요. 흥, 깨진 컵은 다시 붙일 수 없어요. 당신이 분가한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 곁에 있고 어머니에게 조종당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서로에게 더 고통만 줄 뿐이에요. 흥이 더 애원하려 할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신우이 투이의 번호였다. 흥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엄마가 가난 말길에 흥은 말을 더듬으며 눈물을 쏟았다. 의사가 종양이 이미 전이되어서 몇 달밖에 못 사신대. 투이가 방금 엄마가 또 쓰러져서 응급실에 계시다고 했어. 나는 멍해졌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내가 푸엉 여사를 뼛속까지 미워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사람의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푸엉 여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줄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평소에 사납고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가냘프게 숨쉬는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흥이 들어오자 푸엉 여사는 눈을 뜨고 아들을 희미하게 불렀다. 그녀는 흥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다. 흥아, 엄마 이제 곧 죽을 거야. 오래 못 산다는 거 알아? 엄마에게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다오. 흥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말씀하세요, 엄마. 다 들어드릴게요. 푸엉 여사는 문가에 서 있는 나를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의 쇠약한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했단다. 8채의 집과 모든 현금을 너희 자식들에게 남길 거야. 하지만 내가 아내를 따라 지방으로 떠나면 내가 여기 남아 엄마의 마지막 날들을 간병해주지 않는다면 엄마는 모든 재산을 길고양이 보호재단에 기부할 거다. 엄마는 불효한 아들에게 복을 주느니 차라리 개와 고양이에게 주는 게 낫다. 나는 몸서리를 쳤다.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그녀는 재산을 이용해 자식을 통제하려 했다. 그녀는 흥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그를 자기만의 소유물로 간직하고 싶을 뿐이었다. 흥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극심한 갈등으로 찢어질 듯했다. 한쪽은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다른 한쪽은 아내와 자유로운 미래였다. 란, 흥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목이 메었다. 내가 이 순간 엄마를 버릴 순 없어. 엄마는 몇 달밖에 안 남았잖아. 당신 지방 가는 거 미뤄줄 수 없을까? 엄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내가 당신 따라갈게. 나는 흥을 바라보고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푸엉 여사를 보았다. 나는 내가 여기에 남으면 이 도덕적 속박에 더대 영원히 빠지게 될 것임을 알았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당신의 효도를 다해요. 나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더 이상 하루도 묻어둘 수 없어요. 잘 가요, 훙. 나는 뒤돌아 걸어 나갔다. 훙은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머니와 8채의 집을 선택했거나 혹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황금 새장 속의 안전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병원 문을 나서며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은 속으로 흘렀다. 나의 이혼 결정은 완전히 옳았다. 내가 지방지사로 발령받아 옮긴 지 한 달 후, 나는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다. 아침에 느껴지는 메스꺼움, 신 것을 찾는 입맛, 끊임없는 피로감. 나는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고 2개의 선명한 붉은 줄이 나타났다. 나는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나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별거하기 직전의 마지막 날들이 만들어낸 2개의 작은 생명이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초음파 결과를 손에 든 나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기뻤다. 하지만 훙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걱정되었다. 푸엉 여사가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 아이를 이용해 나를 다시 노예처럼 부리려 할 것이고 더 나쁘게는 아이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결심했다. 3개월 후 나는 몇몇 프로젝트를 최종 인계하기 위해 예전 도시의 짧은 출장으로 돌아왔다. 이왕 온 김에 영상 진단 능력이 뛰어난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도시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 병원에 들러 정기검진을 받았다. 운명의 장난처럼 진료실을 나서자마자 익숙한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훙이었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비틀거리는 한 여성을 부축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훙의 여동생, 투이였다. 나는 호기심에 그들을 따라 시술 후 회복실 구역까지 갔다. 벽 뒤에 숨어 남매의 대화를 엿들었다. 투이는 침대에 누워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울고 있었다. 오빠, 나 너무 아파. 너무 무서워. 훙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쉿, 울지 마, 다 끝났어. 이제 기운 차려. 이 모든 게 내 개 같은 남편 때문이야. 투이는 이를 갈며 증오심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우더니 이혼하고 딴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했어?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빈털터리가 될 거고 아이 때문에 다른 부자에게 시집가는 것도 힘들다고 했어? 엄마도 이 애를 지우고 몸매랑 재산을 유지한 다음에 다시 생각하라고 했어?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투이가 낙태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잔인한 짓을 부추긴 사람이 바로 푸엉 여사였다. 엄마도 그저 내가 잘 되기를 바란 것뿐이야. 훙은 슬픈 목소리로 한숨 쉬었다. 엄마는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으니 딸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갓난아이까지 딸려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쑥덕거리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 이 사실은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오빠, 나 너무 아파. 투이가 흐느꼈다. 내 아이였는데. 엄마는 너무 잔인해. 엄마는 그저 체면 떨어지는 게 싫고 재산 복잡해지는 게 싫었을 뿐이지 뱃속의 외손주를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고. 훙은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다. 푸엉 여사는
오직 헛된 명예와 재산 통제 때문에 자신의 피부치까지 희생시키고 한 생명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뒷걸음질쳐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나는 매일 커가는 두 아이가 있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다. 나는 그 잔혹한 할머니의 손에 아이들이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쌍둥이에 대한 비밀은 내가 그들을 대항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 묻어둘 것이다. 그로부터 2개월 후, 푸엉 여사는 세상을 떠났다. 나는 공동 지인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법적으로는 별거 중이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명의상 나는 여전히 며느리였다. 훙은 나에게 간곡히 문자를 보내 어머니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 조문을 와달라고,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장례식에 가기로 결정했다. 정 때문이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그 여자의 결말을 직접 보고 모든 끈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장례식은 서울의 시립 장례식장에서 쓸쓸하게 치러졌다. 조문객은 적었고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엿들으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 투이와 탕은 통곡하며 몸부림쳤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변호사가 도착했는지 살피고 있었다. 훙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은 다크서클로 깊게 패였으며 영정사진 옆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은 영혼 없는 시체 같았다. 하관식이 끝난 후 푸엉 여사의 개인 변호사가 세 남매와 나를 거실로 불러 유언장을 공증했다. 노년의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고 조심스럽게 봉인된 봉투를 열었다. 그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나, 응우옌 티프엉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내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분할 것을 명한다. 탕과 투이에게 할당된 몫은 여전히 각각 세 채의 아파트였다. 하지만 훙의 목에 이르자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나를 힐끗 보더니 다시 읽었다. 둘째 아들인 전반홍은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에 대한 상속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이 따른다. 훙은 내가 사망한 날로부터 최소 10년간 그의 아내인데 티란과 법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이 기한 이전에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경우 훙의 재산 전체는 회수되어 막내딸 전티 투이의 소유권으로 이전된다. 장례식장은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투이는 눈을 부릅뜨고 훙을 쳐다봤다. 아쉽기도 하면서도 통쾌한 표정이었다. 훙은 멍하니 있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푸엉 여사는 죽어서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이혼하고 자유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훙이 유약하고 탐욕스럽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이용해 나를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묶어두려 했다. 그녀는 내가 이미 정이 떨어진 남편 옆에서 평생 괴롭게 살기를 바랐고 자신이 죽어서도 나를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싶었던 것이다. 혹은 내가 돈에 눈이 먼 여자라고 믿고 그 엄청난 재산 때문에 다시 돌아와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확신했을 수도 있다. 훙씨, 란씨, 변호사가 말했다. 두 분은 이 조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각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훙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가느다란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는 속삭였다. 란, 들었지? 엄마가 우리가 화해하기를 바라셔. 저 두 채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 우리와 아이들이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어? 돌아와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맹세컨대 당신에게 보상할게. 나는 훙을 쳐다보고 테이블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바라보았다. 멸시가 내 속에서 끓어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유언장 사본을 집어들었다. 그 여자는 돈이 전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내가 10년의 삶, 나의 자유와 행복을 팔아 이 하찮은 벽돌 몇 개와 바구리만큼 싸구려 여자라고 생각했나요? 차! 나는 시댁 식구들이 경악하는 앞에서 손에 든 종이를 산산조각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은 슬픔의 눈송이처럼 바닥에 흩날렸다. 필요 없어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이 집안에 단 100원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그 두 채의 집을 원한다면 평생 그걸 붙잡고 외롭게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자유를 선택할 거예요. 내일 법원에서 만납시다.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곧장 걸어 나갔다. 등 뒤로 투이의 재산을 잃은 통곡 소리와 흉에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고 천년의 족쇄를 벗어던진 것처럼 홀가분함을 느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그날 밤 바로 지방으로 날아가기 위해 짐을 쌌다. 그런데 옷을 접다가 문득 한 기억이 성광처럼 떠올랐다. 병원에서 그녀가 죽기 전 며칠 동안 내가 완전히 떠나기 전에 흉과 교대하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푸엉 여사는 고용량 진통제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별표 은행에 맡겨둔 블랙박스 별표에 대해 횡설수설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한 숫자를 반복했다. 18만 590, 그것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상자. 저 란을 다스리기 위한 거야. 걔가 감히 흉을 버리려고 하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그 괴상한 유언장과 연결해보니 뭔가 소름 끼치는 예감이 들었다. 푸엉 여사는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언장으로만 나를 묶어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을 터였다. 나는 흉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흉, 내 말 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 X에 어떤 상자나 금고 같은 걸 맡겨두셨어요. 비밀번호는 18만 590이에요.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 생각엔 우리와 관련된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의 흉은 잠시 침묵하더니 동의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싶어 했기에 나의 모든 요청에 따랐다. 1시간 후, 흉이 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그는 은행의 밀실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뚜껑이 열린 작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흉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사진 몇 장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뭐예요? 내가 물었다. 흉은 사진 뭉치를 카메라 앞으로 들어 올렸다. 나는 경악했다. 사진 속에는 내가 낯선 남자와 술집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 심지어 침대 사진까지 있었다. 모든 사진은 합성이었지만 기술이 너무 정교해서 대충 보면 진짜처럼 보였다. 사진 뭉치 아래에는 푸엉 여사의 친필 편지가 있었다. 글씨는 휘갈겨 썼지만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들 흉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란이 기어코 너를 버리려 한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그녀를 순순히 보내줄 수 없다. 나는 사람을 고용해 이 사진들을 만들게 했고 란의 회사에 보내고 인터넷에 퍼뜨릴 간통 및 비도덕적 행위 고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었다. 너는 이것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해라. 만약 그녀이 우리 집으로 돌아와 시중을 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폭로해서 직장을 잃게 하고 명예를 잃게 하고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어라.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켜야 내 속이 시원할 것이다. 흉은 편지를 읽고 테이블 위에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것은 평생 그가 숭배했던 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깨닫게 된 환멸과 극한의 고통의 울음이었다. 결국
그의 어머니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악랄하고 비열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적인 통제욕을 채우기 위해 며느리의 삶과 명예를 망가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비극으로 몰아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왜? 엄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품은 소리치며 테이블을 쳤다. 휴대폰 화면 너머로 나는 흥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를 보았다. 그는 라이터를 꺼내 그 자리에서 사진 뭉치와 편지를 모두 불태웠다. 불길이 치솟아 푸엉 여사의 마지막 검은 음모를 모두 태워버렸다. 란,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풍은 전화로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착한 어머니 탈을 쓴 악마의 말을 맹목적으로 들었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면목이 없어요. 당신은 떠나세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당신의 남편 자격도 없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자격은 더더욱 없어요. 나는 흥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한이 없었고 연민만 남아 있었다. 그 역시도 그 해로운 어머니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몸 건강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푸엉 여사는 죽었고 그녀의 망령마저 불태워졌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했다. 뱃속에 쌍둥이를 안고 밝은 햇살과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지방을 향해. 밤 비행기는 나를 부산 해운대의 불빛이 찬란한 밤 도시에 내려놓았다. 부산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나를 맞이했지만 쏟아지는 비는 시원하고 차가웠고 과거의 답답하고 무더웠던 날들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임시로 얻은 해운대 근처 아파트로 향했다. 나는 이제부터 나 자신과 뱃속에서 자라나는 두 생명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나를 한 번 더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내가 새로운 지사에서 일에 익숙해진 지 일주일 후, 늦은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의 별표 안전렌즈, 도어뷰어, 별표로 밖을 본 나는 멍해졌다. 흥이었다. 그는 평소에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도 장례식 때의 수척하고 유약한 모습도 아니었다. 흥은 단정한 흰 셔츠를 입고 손에는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굳은 의지로 문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안전고리를 그대로 걸어두어 입구를 막았다. 여기에 왜 왔어요? 나는 당신이 고향에 남아 두 채의 도로변 아파트를 껴안고 어머니 유언을 이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흥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팔았어요. 어머니의 조건부 유산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그 재산은 유언에 따라 전부 투이에게 넘어갔죠. 나는 빈손으로 떠났어요. 내 개인 저축 통장과 옷까지 몇 벌만 가져왔어요. 나는 너무 놀라 무의식적으로 안전고리를 풀었다. 흥은 수십억 원의 재산, 사람들이 평생을 꿈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단 말인가? 당신 미쳤군요.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미치지 않았어요. 흥은 고개를 저었다. 그 검은 사진 뭉치를 태웠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엄마는 돈으로 복종을 사고 가족 간의 정으로 내 삶을 묶어 두었어요. 내가 그 두 채의 집을 받았다면 평생 엄마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아내와 아이들의 행복을 돈과 맞바꿨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거예요. 나는 집이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닌? 흥은 과일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셔츠 주머니에서 구겨진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내가 예전 집에 수첩에 끼워두고 온 쌍둥이 임신 결과 사본이었다. 이삿짐 정리하다가 이걸 봤어요. 풍의 눈은 붉게 물들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나는 다시 시작할 거예요. 막노동을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당신과 아이들을 떳떳하게 먹여 살릴 거예요. 8년의 청춘을 함께 보낸 이 남자가 생애 처음으로 모든 물질적인 것을 버리고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 달려온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 차가운 얼음벽이 녹아내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풍은 달려들어 나를 껴안았다.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뜨거운 눈물이 내 셔츠를 적셨다. 우리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부산 해운대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해변 도시인 강릉으로 거처를 옮겼다. 내가 모아둔 자금과 흥이 가져온 저축액으로 우리는 해변 근처에 작은 집을 사고 북카페를 열었다. 우리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더 이상 계산도 시어머니의 해로운 압제도 없었다. 3년 후 쌍둥이 별표 틴 별표가 별표 봉 별표은 3살이 되었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자랐다. 푸엉 여사의 3주기 기일을 맞아 풍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 고향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자고 나와 상의했다. 어쨌든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는 다해야 하는 법이고 시간은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했다. 예전 종가는 지금 춥고 황량했다. 투이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후 방탕한 생활에 빠져 아무도 제사를 돌보지 않았다. 우리는 온종일 청소부를 고용해야만 집안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푸엉 여사의 방에 있던 낡은 책장을 정리하던 중 풍은 무심코 책장 깊숙이 끼워져 있던 낡은 가죽 커버의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흑백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다. 풍이 허리를 굽혀 사진을 주었다.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란, 이것 좀 봐. 내가 사진을 건네받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푸엉 여사가 있었다. 아름답고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 옆에 다소곳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흥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시아버지 나의 전 남편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낯선 남자의 얼굴은 깊은 눈매부터 곧게 뻗은 콧날까지 흥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사진 뒷면을 뒤집자 정성껏 썼지만 이미 희미해진 글씨가 있었다. 달랏에서의 기념 1985년 푸엉과 우리의 아들에게. 흥은 서둘러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30년 넘게 묻혀있던 엄청난 비밀이 드러났다. 알고 보니 흥은 푸엉 여사와 그녀의 옛 연인 사이의 불륜의 결과였다. 푸엉 여사가 흥을 임신했을 때 그 남자는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남편과 시댁 가족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흥을 미숙아로 낳았다고 속였다. 착한 남편은 순진하게 믿었지만 푸엉 여사는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녀는 흥을 볼 때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의 실수,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떠올렸다. 그것이 그녀가 늘 흥을 미워하고 그를 별표 인생의 빛, 업보, 별표처럼 여긴 이유였다. 반면 탕과 투이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는데 그들이야말로 시댁의 정통 핏줄이었기 때문이었다. 흥은 일기장을 덮고 먼지 쌓인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지 않고 웃었다.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웃음이었다. 결국 일했군요의 흥은 어머니의 위패를 올려다봤다. 어머니, 어쩐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니. 어쩐지 늘 저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몰아세우시더라니. 어머니는 제 친아버지를 증오하셨고 그 증오를 제게 전부 쏟아내셨군요.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지만 동시에 흥에게 해방의 열쇠이기도 했다. 그는 왜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는지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편견과 이기심의 잘못이었다. 됐어요, 여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은 다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 당신에게는 나와 틴과 봉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에요. 흥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기장과 사진을 다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향을 피웠다. 이번에 그가 고개 숙인 절은 더 이상 억울함에 짓눌린 절이 아니었다. 용서와 내려놓음의 절이었다. 모든 악몽이 서려있던 옛집을 떠나기 전 우리는 강릉으로 돌아가기 전에 탕과 투이를 잠시 들렀다. 눈앞의 광경은 세상의 인과응보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나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시아주버니 탕은 아파트 세 채를 받은 후 부동산 투기에 빠졌지만 지식은 없고 탐욕만 앞서서 사기성 프로젝트에 속아 넘어갔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세 채의 집을 모두 헐값에 팔아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금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허름한 월세 주택단지에 기거하며 매일 별표 공단, 산업단지, 별표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를 만난 탕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흥은 조카들을 위해 약간의 돈을 건넸고 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작게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투이는 더 비참했다. 흥의 유산까지 전부 차지한 후 그녀는 자신이 여왕이라도 된 양 착각했다. 투이는 밤새도록 유흥을 즐겼고 돈만 노리는 제비들과 어울렸다. 결국 한 어린 제비에게 모든 집을 팔 수 있는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속아 넘어갔고 그는 돈을 들고 도망쳤다. 지금 투이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게다가 낙태 경력까지 알려져 아무도 그녀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생과일 주스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늙어 보였고 세상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흥이 번쩍이는 고급 SUV 차량을 그녀의 노점 앞에 세우자 투이는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릴 정도로 깜짝 놀랐다. 옵. 란 형님, 투이는 말을 더듬었다. 흥은 동생을 바라보았지만 분노는 없었고 연민만 있었다. 오빠랑 형님이 고향에 온 김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들러봤어. 투이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울면서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녀는 내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옛날에는 어리석게도 엄마 말만 들어 형님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말했다. 나는 덤덤하게 들었다. 이 뒤늦은 사과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지만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선함과 결단력으로 승리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 해질녘 햇살이 마을의 둑길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흥이 운전대를 잡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으며 두 아이는 뒷좌석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통쾌했어? 흥이 불쑥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뒤로 물러나는 논밭을 바라보았다. 통쾌하지 않아. 그냥 마음이 평화로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양심을 선택했어. 강릉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은 소박한 기쁨으로 계속되었다. 오늘은 틴과 봉의 4번째 생일이었다. 우리는 집 앞 해변에서 작은 야외 파티를 열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고 파도 소리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어우러졌다. 초대 손님들은 친절한 이웃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 뿐이었다. 아무도 우리의 폭풍 같았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행복하고 충만한 가족만을 볼 뿐이었다. 흥은 숯불화로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미소는 어느 때보다 밝았다. 그가 나를 향해 손짓했다. 여보, 여기 와서 고기 맛 좀 봐요. 내가 다가가자 흥은 다정하게 잘 구워진 고기 한 점을 내 입에 넣어주었다. 맛있어요, 여보. 흥은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여보. 나를 그 진흙탕에서 용감하게 끌어내줘서. 나에게 2명의 천사를 낳아줘서 고마워. 만약 그날 당신이 단호하게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지금 탕이나 투이처럼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린 유약한 아들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야.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모래밭에서 뛰어노는 2 아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한 거예요. 나는 그저 선택지를 제시했을 뿐이고. 2 아이가 생크림 범벅이 된 채 아빠 엄마에게 달려왔다. 흥은 몸을 숙여 2 아이를 동시에 끌어안고 높이 들어 올렸다. 세 부자의 웃음소리가 푸른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나의 작은 가족을 바라보았다.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먹구름은 걷혔다. 예전의 별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 별표들은 과거가 되었다. 이제는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한 지붕 아래 하나의 심장 박동으로 연결된 이들을 묶어주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핏줄이고 진정한 가족이었다. 나는 바다의 짠 내음을 깊게 들이마셨다. 행복은 결국 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애하는 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란과 흥의 작은 가족이 강릉 해변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과거의 폭풍과 질투를 모두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이 폭풍 같았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숨막히는 클라이맥스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엉 여사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를 싸늘하게 남 별표이라고 선언했던 순간. 그녀가 자식의 명예를 담보로 감정을 갈취하고 심지어 기괴한 유언장으로 아들의 삶을 속박하려 했던 순간. 그리고 흥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어 어머니의 냉대가 오랜 세대의 맹목적인 증오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던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란과 푸엉 여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깊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은 수단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푸엉 여사, 투이는 탐욕의 눈이 멀어 재산을 핏줄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돈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고독과 뒤늦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둘째, 희생에는 올바른 위치가 필요합니다. 란은 8년의 청춘을 헛되이 희생했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를 위해 싸웠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편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흥은 한때 유약했지만 제때 각성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부모의 해로운 보호에서 벗어나 성숙해질 때라야만 가정의 행복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결혼 생활에 막혀있는 누군가에게는 출구를 찾도록 돕고
혹은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를 비극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경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흥의 각성에 공감하시나요?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시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